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혹시 살면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세요? 그때가 언제세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저는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짧은 순간이라도 돌아갈 수만 있다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식상한 사랑해요, 감사했어요가 아니고 그동안 제 마음속에 묻어둔 또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저 물을 것도 있고요. 저에겐 한없이 다정하고 착했던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꽁꽁 숨기고 있었던 또 다른 정체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반전이 있는 저희 할머니 이야기 지금 해드릴게요. 저는 시대의 비운아예요. IMF라는 폭풍이 몰아치던 시절 저희 집도 그 직격탄을 정통으로 맞았어요. 당시 아버진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요. 그 당시 저희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살았어요. 늘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을 정도로요. 나 너네 아빠 차 한 번만 태워줘라. 우리 아빠 차보다 훨씬 좋은 거라던데? 이 동네에선 너네 아빠 차가 제일 좋대. 나는 너네 집에 한 번 놀러 가고 싶어. 너 그 새로 나온 로봇 샀다며? 갖고 놀게 해주라. 그래,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게. 우리 집에 초콜릿도 아주 많고 게임기도 2대나 있어. 우리 집에 오면 다 같이 게임하고 로봇도 갖고 놀자. 언제나 제일 좋은 건 저희 집에 다 있었고 어릴 적 저는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어요. 아버지는 늘 자신감 넘치셨고 어머니는 곁에서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IMF 사태가 터지면서 아빠의 사업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하루아침에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거든요. 한동안 집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집안은 날마다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결국 아버지는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엄마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겠죠. 엄마는 그날 이후로 정신을 놓아버리셨고요. 방 안에 틀어박힌 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때론 아빠를 찾으며 헛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정신을 놓아버린 엄마는 끝내 저를 두고 아빠의 뒤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그때는 아빠한테 용돈을 받으며 살고 계셨는데 이제는 아빠도 없고 할머니에겐 아빠 말고 다른 자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다시 일을 하셔야 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일하는 거 싫어. 그냥 내 옆에 있어라. 나 할머니 집만 오랜만에 와서 할머니랑 왕창 놀고 싶어. 이제 나 엄마도 아빠도 없잖아. 주원아, 할머니가 돈을 벌어야지 너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지. 할머니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너를 잘 키울 수 있어. 여기 잠깐 있어봐. 할머니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할머니도 한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빠가 성공해서 용돈을 주기 전까진 식당 일을 하셨어요. 일 안 한 지도 몇 년밖에 안 돼요. 아빠가 주는 용돈으로만 생활하시면서 편하게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때문에 다시 일하게 되신 거죠. 할머니는 예전에 일했던 국수집을 찾아가 보셨대요. 그곳에 다시 가서 일을 하려고요. 그런데요, 막상 찾아가 보니 그 국수집마저 IMF 여파로 문을 닫게 되었고요. 일하러 찾아간 할머니한테 국수집 주인은 가게를 싸게 넘기겠다고 할머니한테 사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온 할머니가 아주 골똘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어린 저한테 국수집을 살까 말까 했던 말을요. 얼마나 고민이 되셨으면 어린 저에게도 그런 중대한 사안을 물어보셨겠어요. 하긴요.
주변에 고민을 나눌 만한 사람도 없죠.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든데 가게를 인수할까 말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가 저에게 한 고민 상담에 제가 아주 웃긴 말을 했더라고요. 지원아, 할머니가 좀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데 국수집에 일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그 국수집을 할머니한테 판대. 그 국수집 살까 말까? 할머니, 국수 많이 먹으면 오래 산대. 할머니 국수 잘 삶잖아. 우리 국수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살자. 어린 마음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고 웃긴 대답이었죠. 아무래도 아빠 엄마가 다 돌아가셔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마치 긴 고민 끝에 작은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아마 할머니는 제 대답이 귀엽고 우스워서가 아니라 외로운 고민 끝에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을 응원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할머니 생각엔 거기가 자리가 좋고 단골들도 꽤 있었고 경제가 어려울 땐 먹는 장사가 제일이야. 할머니가 그 가게 사서 우리 주원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야호! 할머니 사장님이다. 국수집 사장님. 우리 국수 많이 먹고 오래 살 거다. 천년만년 오래오래. 나중에 들었는데 할머니가 국수집을 산다는 말에 제가 그렇게 뛸 듯이 좋아했었대요.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진 돈이 어디 있겠어요. 혼자 사시다가 저까지 와서 생활비도 빠듯했을 텐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다행히 알뜰하신 할머니는 그동안 아빠가 주시던 용돈 중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놨고요. 그래도 가게 인수할 돈이 부족해서 할머니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 돈으로 국수집을 인수해서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에겐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연세도 있으신 데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한순간에 손자까지 떠안게 되셨으니까요. 게다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장사까지 시작해야 했으니 그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할머니가 안쓰럽고 걱정이 되었나 봐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수를 삶고 손님을 받느라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인지 저는 자주 할머니께 걱정된다는 말을 했어요. 할머니, 장사 안 하면 안 돼? 그냥 회사 가서 일하면 안 돼? 할머니 너무 힘들어 보여. 주원아, 이런 건 별거 아니야. 할머니가 걱정됐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할머니는 배우지 못해서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왔어. 젊을 땐 식당일, 공장일, 공사장일까지 힘든 일들은 모두 다 해봤어. 이 정도 일은 껌이야.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할머니 많이 도와줄게. 나도 무거운 거 잘 들고 요리 잘해. 할머니는 내가 지켜줄 거야. 애들은 일하는 거 아니야. 너는 저기 놀이터 가서 뛰어놀아.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재미있게 사는 게 어린이가 할 일이야. 할머니 걱정 그만하고 어서 가서 놀아. 그때 할머니는 저한테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국수집에서 일하시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도 항상 밝게 웃으시며 저를 대하셨죠.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애써 웃고 계신 걸 알면서 저는 할머니 걱정하지 않게 밝게 지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그 속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가서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있고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소아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린 마음에도 부모님을 잃고 모든 게 달라진 현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시절 저는 웃고 싶어도 잘 웃어지지 않았는데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씩씩하게 지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가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몸이 상하거나 나빠지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뒤였기에 할머니마저 제 곁을 떠나실까봐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그 걱정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제가 그런 말을 했다가 할머니가 더 힘들어지실까 봐요. 그래서 저는 늘 할머니 곁에 있으려고 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국수집으로 달려갔고 할머니가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물컵을 나르거나 테이블을 닦기도 했고 할머니가 주방에서 국수를 삶고 계실 때는 주방 문틈 사이로 슬쩍슬쩍 할머니 모습을 살피곤 했어요. 할머니가 혹시나 어지러워하시진 않을까, 칼을 쓰다가 다치시진 않을까 하는 어린 마음에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머니 곁에 있는 게 저 나름의 방법이었어요. 할머니가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걸 확인해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었거든요. 어린 마음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을 땐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우리 주원이 학교 다녀서 참 좋겠네.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넌 모를 거야. 할머니, 나 공부 재밌어. 나 책도 좋아하고 수학 시험에서도 항상 100점 맞잖아. 내가 내 짝꿍 공부도 다 알려줬어. 할머니가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애들이야.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 학교 가는 게 그렇게 부럽고 배움이라는 게 소중한 거라는 걸 알아. 우리 주원이는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가 끝까지 시켜줄게. 그때는 그 말뜻을 몰랐어요. 공부를 하고 싶을 때까지 끝까지 시켜준다는 거요. 그게 할머니의 다짐이었다는 걸요. 국수집은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장사가 쉽지 않을 거라며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국수집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국수는 정말 특별했거든요. 진하게 우러난 멸치 육수는 깊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그냥 끓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할머니만의 비법으로 멸치와 다시마를 오랫동안 우려내 진한 감칠맛이 배어 있었죠.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면 그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국수 면도 그냥 시중에서 사다 쓰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직접 반죽해서 뽑아내셨죠. 손으로 정성껏 치댄 반죽 덕분에 면발이 쫄깃쫄깃하면서도 국물과 잘 어우러졌어요. 거기에 푸짐하게 얹어주시는 김가루와 고명은 기본이었고요. 하지만 진짜 대박은 할머니만의 비법 양념장이었어요. 맵지도 짜지도 않으면서 묘하게 입맛을 확 끌어당기는 그 양념장이야말로 국수의 맛을 완성하는 포인트였어요. 손님들은 국수 한 그릇을 비우고도 양념장 맛을 잊지 못해 따로 더 달라고 할 정도였죠. 양도 푸짐했어요.
국수 한 그릇이 세숫대야만 했거든요. 그런데요, 더 대박인 건 양에 비해 가격이 엄청 착하다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이렇게 많이 주고 이 가격이면 남는 게 있어요?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요? 경기도 어려운데 배고프면 다 서러운 법이잖아요. 배고픈 사람들 돈 걱정 안 하고 부담 없이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국수가 일이 많아 보여도 배가 금방 꺼져요. 이 정도는 먹어야 다음 끼니 때까지 안 배고프지. 어서들 들어요. 할머니는 경기가 어렵다며 일부러 국수 가격을 남들보다 더 싸게 책정하셨거든요. 싼 가격에 맛도 좋고 양도 많다 보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처음엔 동네 주민들만 오다가 점점 여기 국수 잘한다 하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가게가 바쁠 땐 손님들이 문 밖까지 줄을 설 때도 있었고요.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손이 모자르니 결국 사람도 쓰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힘들어도 기쁘신지 국수를 삶는 내내 얼굴에 미소를 지으셨죠.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시죠? 그 시절은 지금처럼 카드 안 쓰던 거려. 모두 현금을 내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 진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지폐들이 다 할머니 가게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하루는 가게 한쪽에 놓인 커다란 돈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컸냐면 제 키만큼은 아니어도 마치 항아리만한 크기였어요. 할머니는 장사가 끝나면 늘 그 돈통을 열어 마감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처음 본 날 정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니가 돈통 뚜껑을 열자마자 구겨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우수수 쏟아졌거든요. 마치 종이 홍수가 난 것처럼 지폐가 가득 쌓였어요. 할머니, 혹시 세상에는 돈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혹시 여기로 다 모인 건 아니지? 그랬으면 이 할미가 여기 있을까? 미국에 가 있겠지. 오늘도 많이 벌었다. 있다. 내일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 사 먹어. 저는 그때 저희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라는 걸 실감했어요. 할머니가 돈을 세실 때면 두 손으로 돈을 쓸어 담아야 할 정도였고 돈 세다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았으니까요. 이 정도면 부자 아닌가요? 동네 사람들도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궁금해하며 여기저기서 떠들어대곤 했어요. 하루 매출이 이 정도면 월에 수천은 버는 거 아니야? 연으로 따지면 수억은 버는 건데? 그러게 말이야. 맨날 가게에 손님이 저렇게 바글바글한데 그렇게 계산하면 수천만 원은 우습겠어. 세상에, 저 할머니 얼마나 부자인 거야? 야, 주연아, 너네 할머니 돈 엄청 많지? 저는 잘 몰라요.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돈을 진짜 많이 벌긴 해요. 맞아. 가게에서 돈 쓸어 담는다는 소문이 있잖아. 주연이 너는 좋겠다. 너희 할머니가 나중에 한몫 크게 남겨주실 거 아니야. 나도 저런 든든한 할머니 있으면 좋겠다. 아이, 내가 국수집 낼걸. 그랬다면 내가 부자가 됐을 텐데. 동네 사람들도 우리 할머니 재산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을 하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이 정말 다시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커다란 돈통에서 두 손으로 돈을 쓸어 담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생활은 여전히 검소했어요. 할머니는 절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어요. 새 옷을 사는 일은 거의 없었고 할머니는 늘 해진 옷을 기어 입으셨죠.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속으로 궁금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아껴 쓰시지 했거든요. 할머니, 돈통에서 10,000원짜리 하나 빼서 할머니 옷을 좀 사 입어. 빵꾸난 옷 좀 그만 꼬매고 양말도 좀 사 신고 돈 많이 벌어서 어디에 쓰게?
주원아, 돈은 그냥 있으면 사라지는 거야.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껴 쓰지 않으면 금방 없어져. 아끼고 모으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야. 아껴 써라. 돈 귀하게 여겨야 해. 그때는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에게 떨어지는 돈은 한정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나름대로 아끼며 지내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도시락과 생활 필수품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걸 받는 아이들은 형편이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이름을 적고 가져가래요. 선생님, 저 저소득층 아닌데요? 저희 할머니 돈 잘 벌고 계세요. 저 맞아요? 저 아닐 텐데요. 너 맞아. 너 가져가라고 명단에 적혀 있어. 일단 가져가고 할머니한테 잘 전달해드려라. 수차례 저는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IMF로 망한 집 애들이 많아서 이런 물품 가져가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솔직히 너는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네는 좀 살잖아. 너같이 잘 사는 애가 지원금 다 받아서 정작 필요한 애들이 못 받는 거 아니냐?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아닌 것 같아서 몇 번 말했는데 선생님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대. 그래서 가져가는 거야. 아니 진짜 이상하잖아. 너네 국수집 장사 잘 된다면서. 동네 사람들도 너네 집 돈 엄청 번다고 소문 다 났던데. 너 한 명이 그냥 가져감으로써 정작 지원이 필요한 애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지. 우리 반에 밥 굶고 다니는 애들 엄청 많아. 친구의 말에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저도 지원을 받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선생님께 다시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진짜 이런 거 받아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제가 이런 거 받아가는 거 이상하다고 했어요. 저희 집 어렵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할머니가 그러라고 당부하고 가셨어. 그러니까 가져가. 가져가서 꼭 보여드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왜 할머니가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을 저소득층이라고 학교에 거짓으로 알려놓은 것밖엔 없더라고요. 그 외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따져 물었어요. 할머니가 학교에다가 우리 집이 저소득층이라고 거짓말했지. 맞지? 그래서 제가 지원금이랑 도시락밖에 한 거잖아. 왜? 그 물품이 탐났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거 탐나서 그런 게 아니야. 주원아, 정말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가 그거 욕심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거 받아오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렇게 창피했어? 정당하게 받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이것들 받아올 때마다 애들이 날 얼마나 의심하면서 쳐다봤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았어. 할머니가 내일 학교에 전화해서 이제부터 주지 말라고 할게. 할머니가 그게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말 못해. 그 다음날 할머니는 바로 학교에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지원품을 가져가는 일은 뚝 끊겼죠.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어요. 학교에선 이미 제가 저소득층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중단한 걸 알게 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선 거짓말로 저소득층 행세하다가 걸리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너 그동안 거짓말한 거였지? 너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급식비랑 도시락이랑 물품 지원받은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며? 그래서 걸려서 이제 못 받는 거잖아. 맞지? 진짜 어이없다. 야, 주원아. 너네 할머니 국수집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 줄 서서 먹는 거 다 알거든? 그 정도면 완전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너네가 그런 지원까지 받을 정도면 우리 집은 아예 망했어야 하겠네. 친구들은 대놓고 수군거렸고 몇몇 애들은 멀어지기도 했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등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너무 뚜렷하게 들려서 일부러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속상했던 건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할머니가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것까지 탐을 내서 가져오게 하셨다는 생각에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여러 생각들이 뒤엉키면서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솔직히 저소득층이라는 타이틀이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타이틀을 가지게 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든 할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괜히 쓸데없는 일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도 너무 화가 났어요. 할머니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뒤섞여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게다가 중학생 땐 할머니가 또 다른 가게를 사서 새를 놓으신 일이 있었어요. 처음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한 가게 주인이 할머니를 찾아와서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르는 걸 목격했어요. 아니 할머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만큼이나 세를 올리시면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가져와. 내 가게 내 마음대로 못해? 그렇게 억울하면 열심히 벌어서 가게 도로 사던지. 가게 주인의 목소리는 화가 잔뜩 섞여 있었고 할머니도 지지 않고 대응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몇 번이나 비슷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 집 가게 주인이 화난 얼굴로 할머니를 몇 번이나 찾아오고 말다툼이 오가는 모습들이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게 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 할머니가 점점 갈수록 욕심이 많아진다며 심술 많은 노인네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귓가에 들릴 때마다 점점 더 속상해졌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사람인 걸까 싶었어요. 가끔은 친구들이 뒤에서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할 때면 고개를 푹 숙이게 되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하신 할머니였거든요. 점점 평판이 나빠지는 모습이 자꾸 겹쳐 보이면서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일은 약과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라면 집에 들어와 계셔야 할 시간이었는데 할머니가 오시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전 국수집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가게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고 창문 너머로 낯선 남자들이 보였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평소 손님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가까이 다가가 창가에 귀를 기울였어요. 몰래 엿듣는 거라 잘은 들리지 않았지만 대화 중에 몇몇 단어가 뚜렷하게 들려왔어요. 돈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빨리 해치워버려라. 돈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할당 금액은 채워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마침 근처에서 가게를 하던 한 가게 주인이 급한 듯이 허겁지겁 할머니 가게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몸을 숨겼고 몰래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은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할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돈이 없어요. 할머니가 저 때려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한 푼도 없습니다. 제발 사정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여기가 어디라고 무릎을 꿇어? 너 내가 매운맛 보여준다고 했지? 오늘 한번 보여줄까? 제 딸 이번에 대학교 4학년인데 한 학기만이라도 마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할머니, 저희 딸 이제 다 왔다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저 아저씨가 우리 할머니한테 왜 저렇게 비는 건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그때 한 가지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돈놀이를 하고 계신 거라는 거려. 어렴풋이 모든 게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가게 주인들과 싸우던 모습과 정장 입은 남자들과의 대화에 동네 가게 주인 아저씨가 비는 모습이 딱 사채업자가 하는 짓들이잖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 욕심 많다고 했던 게 다 이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할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게 된 건지, 그 가게 주인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할머니가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뒤죽박죽 엉켜버렸어요. 제 머릿속에는 우리 할머니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그때가 마침 리먼 사태로 나라가 다시 어수선해졌을 때였어요.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뉴스에선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사망 소식이 연달아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모두 사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사채업자들에 대한 무서운 이미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던 시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본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어요. 가게 주인이 무릎 꿇고 빌던 모습, 정장 입은 남자들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채우라고 했던 대화, 그리고 할머니가 보였던 묘한 표정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할머니가 돈에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도, 아무리 돈이 필요했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걸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희 아빠가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지금 그런 빚쟁이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릴 땐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존재였던 할머니가 이제는 무섭고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할머니와 마주쳐도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주연아, 학교 잘 갔다 왔어? 왜 예전처럼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 안 해? 혹시 요즘에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 없어. 피곤해, 쉬고 잘게.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밥은 안 먹고 갈 거니까 차리지 마. 할머니가 뭘 물어보셔도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을 피했어요. 일부러 늦게 들어가고 할머니가 잠든 뒤에야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할머니한테 더는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번 돈으로는 절대 도움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목표로 마음을 굳게 먹고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하루라도 공부를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반드시 성공해서 할머니 없이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다행히 저는 목표였던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비록 지방에 있는 학교였지만 제게는 충분히 큰 성취였어요. 하지만 합격했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할머니 돈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피나도록 공부했어요.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도서관에 남아있었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곤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버틴 덕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에 할머니께 손 벌리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노력한 끝에 결국 인턴 생활까지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제 손으로 번 돈을 손에 쥐었을 땐 묘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제 갚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돈을 모조리 봉투에 담아 할머니께 내밀었어요. 아유 힘들게 번 돈 나 다 주는 거야? 아유 우리 손자가 최고다. 근데 할머니 돈 많아. 이건 너 써. 할머니는 내복 하나만 사줘. 아니 받아. 그동안 할머니한테 받은 도움 더러운 돈으로 키워준 것 같아서 싫었어. 그동안 나한테 썼던 돈 이젠 내가 벌어서 갚을 테니까 할머니 돈놀이 좀 그만해. 제가 그때 너무 흥분해서 말하니까 할머니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크게 놀라시더라고요. 뭐? 돈놀이? 주연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너 왜 그래? 너 뭘 보고 이러는 거야? 할머니가 알아듣게 자세히 좀 말해봐. 할머니 진짜 너무 싫어.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왜? 돈도 잘 벌면서 왜 그러는 거야? 창피하다고. 말을 쏟아내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흘러서 숨이 가쁠 정도였어요. 그동안 속에만 담아둔 감정이 터져나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셨지만 곧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주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다 사정이 있었던 거야. 네가 모르는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 좀 하자. 할머니는 간절한 목소리로 저를 붙잡으셨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는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뒤에서 들려왔지만 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뒤늦게 발견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가 지병이 있으셨는데 의사인 손자한테 말도 안 하시고 혼자 앓고 있었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제 탓인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슬픔과 괴로움을 안고 장례를 잘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 재산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분명 할머니가 그동안 그렇게 돈을 벌었어서 꽤 많은 재산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봤던 커다란 돈통에 쌓였던 지폐더미가 떠올랐고 동네 사람들조차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상속 목록을 보고는 눈을 의심했어요. 할머니의 재산은 쓰러져가는 할머니의 국수집 하나, 그리고 오래된 작은 집 한 채, 그게 전부였거든요. 현금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죠. 순간 혹시 할머니가 숨겨둔 차명계좌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할머니가 정장 입은 남자들과 나눈 대화, 가게 주인이 무릎 꿇고 빌던 모습, 분명히 돈놀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재산을 어딘가에다가 감췄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런 검은 돈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어떤 일을 했든 그런 돈까지 찾아서 제 손에 쥐는 건 싫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재산만 상속받기로 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실 의사 인턴 생활이 너무 바빴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몸이 천근만근이라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빡빡한 일정에 치이고
쪽잠을 자면서도 머릿속은 늘 일로 가득 차 있었죠. 늘 피곤해서 제대로 된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어요. 몸이 축나고 정신없이 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어느덧 할머니의 기일이 돌아왔어요. 그날 아침 달력을 보면서 잊고 살던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도 날 키워주신 분이니까 내가 싫다고 고개를 돌렸어도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결국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겨우 하루 시간을 빼서 할머니가 계신 낙골당에 찾아갔어요. 할머니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더라고요. 목이 메고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원망했던 마음, 미워했던 감정, 그리고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미안해. 나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 내가 그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할머니 마음 아프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지? 내가 정말 많이 미안해. 총각은 유십니까? 누군데 이분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까? 이분이랑 무슨 관계십니까? 그때 어디선가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저를 누군가가 불렀죠. 뒤돌아보니 단정하게 차려입은 품격 있는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연세는 꽤 있어 보였지만 허리가 곧게 펴진 모습과 날카로운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분 옆엔 정장 차림의 건강한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경호원인 듯 묵직한 기운을 풍기며 노신사의 양옆을 지키고 있었죠. 순간 그 낯선 광경에 잠시 멈칫했어요. 혹시 할머니와 아는 사이인가? 하는 의문이 머리에 스쳤지만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여기에 잠들어 계신 김옥래 할머니 손주입니다만 누구시죠? 혹시 저희 할머니를 아세요? 뭐라고? 이분 손자라고? 네가 혹시 김주원이냐? 정옥래 할머니 손주라는 김주원 맞는 거냐? 나는 네가 다닌 학교 재단 이사장이야. 너 초중고 대학교까지 같은 재단 나왔지? 그래서 너를 알고 있어. 네? 아니, 한 해 학생 수가 수천은 될 텐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특별한 학생도 아니었는데요. 너는 할머니 때문에 알지. 네가 어떻게 그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노신사의 말투는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무언가를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감정이 배어있는 듯했어요.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노신사분은 할머니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네 할머니 내가 정말 존경해. 내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야. 자네 그거 아나? 자네가 초등학생쯤이었을 거야. 국수 팔아서 힘들게 번 돈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돕는 데 쓰고 싶다며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더라. 학비뿐만 아니라 좋은 물건과 음식을 제공하겠대. 그런데 네 할머니가 얼마나 확실하신 분이시냐면 혹시라도 학교에서 질 낮은 물건이나 부실한 음식을 줄까봐 자네를 통해 지원 물품을 가져오게 하더라고. 자네도 기억나지? 네? 그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께 쪽팔리다고 퍼부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몰랐구나. 그래도 자네 할머니는 이해할 거야. 왜냐하면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시거든. 예전에 국수집 근방에서 장사하던 이웃이
도박꾼이 남편한테 매도 맞고 돈도 뺏겼는데 마지막 남은 가게는 지켜주려고 일부러 그 여자의 가게를 매매 세를 올리는 척 먼저 나서서 연기도 해줬어. 게다가 그 여자가 빚진 것처럼 꾸며서 그 남자 앞에서 돈 갚으라고 엄포도 놓았지. 결국 도박꾼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돈 벌었대. 그렇게 해안도 있고 심성도 곱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네가 오해한 부분도 다 이해해 줄 것일세. 그럼 혹시 할머니가 돈놀이 한다고 생각한 것도 저의 오해일까요? 예전에 할머니 가게에서 웬 양복 입은 사람들이 온 것을 봤었거든요. 그때 나도 있었는데 기억 못하는가? 그건 할머니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만난 것일세. 여럿이 힘을 합쳐서 돈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와주자고. 생각해보니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구먼. 할머니는 일단 재단을 만들어 놓고 세세한 관리는 나중에 만들자 했고, 다른 사람들은 완벽하게 운영 체계를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 의견이 대립이 됐지. 그때 너희 할머니가 빨리 해치우자고 어찌나 닥달하던지. 아니에요. 그때 막 빨리 해치워버리라는 둥 돈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할당 금액은 채워야 한다고 무시무시한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재단 설립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다달이 할당된 돈은 무조건 입금시키란 말을 그렇게 들었구먼. 아니에요. 그날 주변 성인이 뛰쳐들어와서 자기 딸 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 꿇고 얼마나 빌던데요. 그건 그 상인이 자기 딸 등록금 낼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였네. 할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돈 빌리러 온 거지. 그런데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금을 주더라. 자용증도 안 쓰고. 네 할머니가 등록금이라면 정신이 헷가닥 돌아. 돈 없어서 못 배웠거든. 그게 한 해로 남은 거야. 그래서 등록금이라면 앞뒤 재지도 않고 바로 주지. 동네에서 얼마나 평판이 좋았으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운 제 자신에게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할머니를 많이 잘못 생각했었어요. 펑펑 우는 저는 그 노신사분께 제가 그동안 느껴온 감정들에 대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할머니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오해했는지 할머니께 너무 죄송스러워요. 오늘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이건가 보네. 자네 할머니가 어제 꿈에 나와서 와본 건데 이렇게 손자한테 다 얘기를 해달라고 날 부른 것 같아. 모든 일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자네 탓이 아니야. 할머니도 자네한테 그동안의 계획을 말했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겠지.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그 노신사와 할머니가 친구였고요. 같은 고향, 같은 동네 출신인데요. 누구는 이렇게 이사장직 맡으며 잘 살고 누구는 낮은 곳에서 힘들게 사는 게 다 배움의 차이라 생각하신대요. 노신사분의 기억 속에 저희 할머니는 초등학생 때 언제나 뭐든 잘하는 소녀였다고 해요. 성적도 늘 우수했고 친구들에게도 친절하며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노신사분은 그 시절 할머니와 단짝 친구였대요. 할머니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노신사분이 어려운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먼저 다가와 도와주곤 했다고 해요. 함께 책을 읽으며 토론도 하고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일에도 능했대요. 게다가 할머니는 심성까지 고와서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든든한 짝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할머니를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저희 할머니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중학생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대요. 그래도 같은 동네에 살아서 계속 만나왔는데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배우려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머니가 그랬대요. 정말 당차시죠. 그래서 그 뜻을 다 이뤄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게 자기도 한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타고 학교 다녔잖아요. 결국 그 장학금도 할머니가 준 거였어요. 전 할머니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시건방을 떨었던 거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할머니가 생전에 이루고 싶어 하셨던 장학재단을 꼭 이뤄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할머니가 자신보다 남을 돕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셨는지 알게 된 후 그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장학재단을 꿈꾸셨던 분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기부를 실천하고 계셨는데 그중엔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었지만 저처럼 평범한 월급쟁이인 분들도 많았어요. 놀라웠던 건 그분들이 단순히 돈이 넘쳐서 기부하는 게 아니란 점이었어요. 각자 사연이 있었고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가고 계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릴 적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다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같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큰 병을 앓고 완치된 후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어요. 그분들의 사연을 들을수록 할머니의 장학재단을 꼭 이루고 싶다는 제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장학재단 설립이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의아했어요. 장학금만 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간 할머니가 내놓으신 금액만큼은 당장 마련할 수 없지만 제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꾸준히 내고 싶어요. 할머니의 뜻을 이어 장학재단을 서둘러 설립하고 싶고요. 될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장학재단은 단순히 장학금만 지급하는 곳이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구상하신 장학재단이 있는데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평생을 책임지는 것으로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도록 돕고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생의 멘토 역할까지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평생을 책임지는 건데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면 진심 어린 관심과 바른 가치관을 가진 어른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단순히 돈만 모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계획이 필요했어요. 또한 평생이라는 책임이 따르다 보니 지원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끊기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꾸준하게 이어가려면 확실한 계획과 구체적인 운영틀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제야 할머니와 그분들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기부라는 게 거창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결국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걸 저는 또 한 번 느꼈어요. 사실 저는 기부를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와 그분들을 보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을 돕는 건 큰 돈을 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작은 정성과 꾸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분들을 통해 배웠거든요. 지금 저는 병원에서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있어요. 인턴을 거쳐 이제는 레지던트로 전문의를 준비 중이에요. 바쁘고 힘든 나날이지만 이 길이 제가 선택한 길이기에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아픈 몸을 이끌고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려는 아이들을 종종 만나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자꾸만 할머니 생각이 나서 가슴이 미어져요. 할머니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을지, 저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얼마나 뿌듯하셨을지도요. 그리고 어릴 적 제가 했던 철없던 행동들, 모진 말들, 그리고 오해했던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요.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은데 그땐 왜 그렇게 몰랐을까 싶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시다면 꼭 말하고 싶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철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저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제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꼭 닮아가고 싶어요. 참된 어른이셨던 저희 할머니였는데 강하지만 따뜻했고 누구보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진짜 멋진 사람이셨던 우리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릴 때 더 많이 웃어드리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때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 말걸. 이런 후회들이 끝없이 밀려오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제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앞으론 할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사랑과 따뜻함을 제 방식대로 실천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소중한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세요. 저는 할머니께 그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로 남지만 이제라도 할머니가 남긴 사랑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고 싶어요.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봄바람 느끼면서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듯 주위를 둘러보는 일상이 되시길 바랄게요.